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13년 12월 8일 고요한 새벽에 정막을 깨는 한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 이웃들은 다들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나? 하면서 창밖을 두리번거렸지. 곧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한 대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거야. 경찰들은 급하게 신고가 들어온 집으로 향했는데 이미 집안은 눈물바다더라고. 다들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고 있었어. 그리고 하나같이 장롱을 가리켰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널브러진 옷가지 사이로 축 늘어진 팔이 보이는 거야. 그 안에 있던 건 바로 한 여성의 시신이었어. 심지어 며칠 동안 방치된 듯해 보여.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피해자의 이름은 천만이. 당시 26살이었고 스튜어디스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해. 사실 연락이 안 된 지는 며칠 됐는데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해외에 있거나 비행 중이면 그런 경우가 많았어서 가족들은 그냥 그러려니 했던 거야. 그녀는 평범한 홍콩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었대. 그 와중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중학교에 장학금 받으면서 입학할 정도로 성적이 좋았다고 해. 부모님한테 부담 한 번 준 적 없는 정말 착한 딸이었지. 대학도 명문대인 홍콩 중문대에 갔었고. 근데 천만이가 두각을 드러낸 건 학업뿐만이 아니야. 얼굴도 엄청 예뻐서 인기도 많았었대. 졸업하자마자 취업 준비도 시작했는데 원래부터 꿈이 스튜어디스였거든. 주변 사람들도 다들 야, 너 아니면 누가 스튜어디스 하냐? 라고 할 정도로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했었다고 해.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홍콩의 캐세이 드래곤 항공사에 지원했고 바로 합격한 거야. 대박이지. 진짜 착착착 원하는 대로 다 해내더라고. 너무 멋지지 않아? 직장생활 말해 뭐해. 당연히 잘했지. 이제는 어엿한 2년차 선배가 되기도 했었어. 이렇게 열심히 살던 천만이는 대체 왜 자신의 집 옷장에서 죽은 채 발견될 걸까? 자, 우선 그녀를 부검해보니까 목에 선명한 사큰이 발견됐어. 그 사큰은 목 졸라서 생기는 그 상처를 말하거든. 그리고 사망한 지는 이미 한 3, 4일 정도 지난 걸로 추정됐고 심지어 구타의 흔적도 발견돼. 그러니까 이게 타살인 건 확실한 거지. 근데 집 어디에서도 침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 물론 가족들이 항상 다 출근했었어서 낮 시간 동안 집이 비어져 있었거든. 그래도 누군가 집에 억지로 들어오고 막 문 따고 오고 그랬으면은 나중에라도 약간의 흔적은 발견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지. 심지어 며칠 동안 가족들은 그녀가 옷장에 있었는지 몰랐던 거잖아. 게다가 피해자 천만이는 여동생이랑 같이 방을 썼었는데 동생은 매일 이 방을 쓰면서도 언니가 옷장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해. 근데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 어떻게 시신이 장롱 안에 있는데 그걸 며칠 동안이나 모르냐고. 근데 이게 또 그럴만해. 우선 사건이 발생한 건 한겨울이야. 춥고 건조하다 보니까 시신이 느리게 부패했고 장롱 안에 나프탈렌 방충제가 있었던 거지. 그것 때문에 악취가 덜 났을 거라고 추정됐어. 아이, 그래도 언니가 며칠 동안 방에 안 들어오면 사실 걱정할 만도 하잖아? 경찰에 실종 신고도 안 한 게 좀 의아스럽긴 하지.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천만이는 승무원이야. 그냥 일반 직장인하고 다르게 근무 일자가 좀 불규칙하고 비행 스케줄 변동도 잦아서 연락 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 또 휴일에는 남자친구랑 여행을 자주 가서 외박을 해도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남자친구랑 놀러 갔나 보다 하고 말았던 거지. 그리고 서로 사이가 되게 좋은 만큼 각자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줘서 허락 없이 막 물건을 쓴다거나 그러지 않았대. 그러니까 언니가 없는 동안에 그 옷장을 열어볼 생각도 하지도 않은 거지. 그러다가 시신을 발견한 12월 8일
오전에 언니 직장 동료로부터 며칠째 그녀와 그 연락도 안 되고 출근도 하지 않았다라는 전화를 받게 된 거야. 직장 동료들도 아니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냐 싶어서 전화를 했던 거지. 그제서야 불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던 거야. 생각해보니까 자기도 12월 4일 새벽에 언니가 출근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은 적이 없었거든. 그 다음부터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어. 잘 정돈된 책상과 서랍에는 단서라고 할 법한 게 전혀 없었지. 그래서 침대 이불을 걷어내보니까 그 속에 언니 유니폼이랑 늘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 그리고 하이힐이 있는 거야. 응? 하이힐? 그러니까 옷이나 가방 이런 건 그렇다 쳐도 신발을 왜 침대 위에 두냐고. 특히나 언니 성격상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각에 누가 급하게 숨기려고 이불로 덮어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뭐지? 이게 불길한 기분에 장롱이라도 뒤져보려고 문을 열게 되는데 옷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옷들 사이로 사망한 언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거지. 아니 그러면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고 또 도둑 맞은 것도 없어. 그러면 강도도 아닌 것 같지? 면식범일 확률이 높은 거지. 근데 이럴 때 딱 의심되는 사람 있잖아. 바로 남자친구. 당시 천만이는 사귄 지 한 달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가족들은 둘 사이가 진짜 좋았다면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사실 제일 의심스럽잖아. 용의선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어서 바로 조사해보는데 애초에 남자친구는 사건 발생한 그 시각에 홍콩에 있지도 않았더라고.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는 거지. 자, 경찰은 일단 면식범은 확실하다고 판단했고 또 다른 주변인들을 조사해보는데 다들 바로바로 연락받고 수사에 협조적이더라고. 그런데 단 한 사람, 천만이의 전 남자친구였던 멋전쌤만 도저히 연락이 안 닿는 거야. 사실 둘이 사건이 발생하기 한 3개월 전쯤 헤어졌었거든. 사실 둘 사이의 그 관계가 끊어진 지 좀 된 거잖아. 그런데도 경찰이 그를 의심한 데엔 이유가 있었어. 바로 사건 당일 피해자 천만이가 살던 아파트 CCTV에 멋전센이 찍혀 있더라고. 게다가 조사를 하기도 전에 이미 종적을 감췄었고. 이거 딱 봐도 수상하지. 그래서 그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주변인들을 찾아가서 그 행방을 묻기 시작하는데 아니 다들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이때 한 친구가 이게 수사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멋전센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한 가지 증언을 하더라고. 시간은 그가 CCTV에 찍히고 다음날 저녁 9시쯤 평소 다니던 농구장에 나타났는데 그날따라 발이 아프다면서 같이 게임을 안 하더래. 근데 보니까 목덜미에 한 5에서 6cm 정도 되는 긁힌 상처가 있던 거야.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너 어디 다쳤어? 이랬더니 막 황급히 그 상처 가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더래. 근데 그 상처가 손톱에 긁힌 듯한 상처라서 그냥 뭐지? 라고 생각하긴 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또 다른 증언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번엔 12월 6일에 만났는데 그날따라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불안해 보였다고 해. 걱정이 된 친구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좀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는 거야. 근데 너 애가 계속 불안해하니까 걱정되잖아. 친구가 꼬치꼬치 깨물었대. 여친한테 까였어? 아니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 있어? 아버지 사업에 문제 생겼나?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 머리만 가로저을 뿐 대답은 안 하더라고. 친구도 질문하다가 지쳐서 그냥 농담으로 야, 사람이라도 죽였냐? 툭 던지는데 멋전센의 표정이 확 굳는 거야.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말을 덧붙이는데 난 내가 가질 수 없는 건 남들도 가질 수 없게 망가뜨릴 거야.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내 허락도 없이 동생한테 내 게임기 빌려줬었거든. 나 그날 그 게임기 버려버렸잖아. 이러면서 순간 기분 나쁜 표정을 짓더라고. 소름이 돋아서 친구는 그랬냐 뭐 그냥 알겠다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대. 그리고 그날 이후 멋전센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 경찰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천만이를 살해한 범인이 멋전센일 거라고 확신하게 돼. 경찰은 그가 자기 고향인 썬전 지역으로 도주했을 거라고 추측했고 그 지역 경찰에 협조 수사 요청도 하고 수배 현상금도 걸게 되는데 그게 무려 8천만 원이 넘을 정도였어. 그런데도 그의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더라고. 그럼 멋전센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운송 사업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홍콩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쭉 자랐다고 해. 어렸을 적부터 그냥 공부는 뒷전이야. 맨날 놀기만 했고 그건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지. 클럽 가고 여자 꼬시고 그리고 그걸 벼슬처럼 주변에 자랑하고 다녔었대. 그러던 2012년 홍콩 클럽에서 천만이를 만나게 된 거야. 멋전센은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 둘은 만난 지 하루 만에 사귀게 됐지. 천만이 친구들은 클럽에서 남자 만난 거 그거 믿지 마라 라고 막 말려봤는데 완전 콩깍지 씌워져서 그 말 들리질 않았나 봐. 어찌됐든 둘은 그냥 평범한 예쁜 커플처럼 만나는 것 같더라고. 여자친구 퇴근 시간 맞춰서 데리러 가기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천만이는 다른 나라에 비행 갔다 오면 꼭 남자친구 선물을 사오기도 했었었대.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둘의 마음이 식어가기 시작해. 사실 멋전센이 본색을 드러내면서부터였는데 사실 그는 20대 중반이 되도록 아직 제대로 된 직장 하나 없이 부모님 용돈 받으면서 생활했던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맨날 클럽 가고 술 마시고 유흥비로 썼던 거지. 그렇게 돈을 써대는데 용돈 당연히 부족했지.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돈 빌리고 안 갚고 그랬었대. 그러던 와중에 여자친구랑 크게 싸우는 사건 하나가 발생하는데 멋전센은 여자친구가 그 기장이랑 둘이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지 혼자 막 생각했던 거야. 물론 이거 확인된 바가 없어. 그냥 멋전센의 주장일 뿐이고. 어쨌든 이 일로 막 너 바람핀 거 아니냐 이러면서 크게 싸우게 된 거야. 근데 오히려 클럽 가고 여자 만나고 그런 건 본인 아니야? 완전 내로남불이잖아. 어쨌든 이 이후로 둘이 헤어진 건 아닌데 관계가 예전 같진 않았었다고 해.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가 이어져 오는데 돈이 부족해진 멋전센이 도박에까지 손을 댄 거야. 돈을 빌리다 못해서 결국 여자친구한테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해. 사실 그냥 거의 요구하는 수준이었지. 두 사람은 매일같이 다퉜어. 그렇게 감정의 골은 깊어져만 갔었고. 그러던 2013년 9월 또 돈 문제로 싸우다가 갑자기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면서 협박하기 시작해. 이 이후에 공포를 느낀 천만이가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0위안이라는 좀 가벼운 형벌이 끝이었어. 이 일로 그래도 둘은 헤어지게 돼. 천만이는 멋전센과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해버렸었고 그렇게 둘이 헤어진 지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그녀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시간이 흘러서 평온해졌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 같아. 이제 공기마저 달콤하게 느껴지거든. 너의 잔인함과 인성 파탄에 감사해. 덕분에 천사를 만나게 됐어. 맞아. 그녀에게는 성실하고 듬직한 새 남자친구가 생겼어.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 둘이 만난 지 한 달 만에 그녀는 살해당하고 만 거야. 자, 범인의 살해 동기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수사망도 점점 좁혀오는데 제일 중요한 용의자 멋전센의 행방이 아주 오리무중인 거야.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렀고 3년이나 지나고 말아. 2017년 10월
드디어 경찰은 멋전센의 덜미를 잡게 돼.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알아? 너무 평범하게 살고 있던 거야.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심지어 아이까지 데리고 살고 있더라고. 멋전센은 천만이를 살해하고 홍콩을 떠나서 숨어 살다가 한 여성을 만나게 됐는데 그게 지금의 아내였던 거지. 아내 집에서 이렇게 얹혀 살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그렇게 결혼까지 한 거야. 아이를 출산하니까 이때다 싶었는지 자기가 천만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아내는 아이가 아빠 없이 자라길 원치 않았고 이 일을 묵인했다고 해. 그렇다면 경찰은 멋전센을 어떻게 찾게 된 걸까? 네, 이게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추정하기론 자기가 3년이나 숨어 다녔으니까 좀 마음이 느슨해진 거야. 그래서 막 밖에 편하게 돌아다니다가 걸린 게 아닐까 싶더라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냥 소문인데 그 장인어른이 평소에 사위가 마음에 안 들었고 근데 어쩌다가 얘 과거를 알게 된 거지. 둘이 헤어지게 하려고 경찰에 신고한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었어. 뭐 어쨌든 간에 잡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체포된 멋전센은 바로 자기 범행을 시인했어. 근데 중간중간 교묘하게 거짓말 섞으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거야. 범인의 진술을 들어보면 사건 당일 전 여자친구인 천만이가 이제 날 추워지니까 우리 집 와서 겨울옷 가져가 라고 했대. 그래서 그녀 집에 가서 뭐 오랜만에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좀 풀린 거야. 결국 둘은 재결합을 하기로 한 거지. 그리고 그녀가 잠깐 옷 갈아입으러 가겠다라고 방에 들어간 사이에 무심코 여친 폰을 이렇게 봤는데 문자 메시지 하나가 와 있더라고. 그 내용은 현 남자친구가 보낸 따뜻한 안부 메시지.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멋전센은 천만이에게 따졌고 둘은 다시 다투기 시작한 거야. 근데 감정이 격해지니까 천만이가 그에게 막 욕을 하면서 야, 사실 재결합도 그냥 네 놀리려고 거짓말한 거야 라고 소리를 치게 돼. 그 이야기를 들은 멋전센은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고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그렇게 천만이는 사망하고 만 거야. 멋전센의 증언에 따르면 곧바로 자긴 정신 차리고 그녀를 살리려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고 해. 그런데 그의 주장과 다르게 시신에는 그 어떤 CPR의 흔적도 나오지 않았어. 만약 살리려고 뭐 인공호흡을 한다거나 심폐소생술을 했으면 흉부나 등에 타박상과 아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발견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녀를 살리려고 했다는 건 완전 거짓말인 거지. 경찰이 뭐 조사해보니까 그냥 둘이 결별 후에 천만이가 멋전센의 모든 계정을 차단했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막 염탐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글을 보고 완전 눈이 횟가닥 돈 거지. 그리고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그 순간 집 안으로 침입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추측했어. 우발적인 범죄라고는 했지만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녀의 은행카드와 휴대폰을 챙겨서 그걸 팔아버렸어.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집에 가서 1,8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챙겨서 도망갔던 거야. 그러니까 우발적인 범죄라고는 했는데 범행 전후의 그런 행적을 봤을 땐 이게 계획적으로 보이잖아. 심지어 법정에서는 자기 진술을 몇 번이나 번복하기도 해. 당연히 그 모든 진술은 다 거짓말로 드러났지. 법원은 멋전센이 질투심과 소유욕 때문에 한 생명을 앗아갔고 그 후로도 뉘우침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서 분노했어. 배심원단은 4시간 동안이나 토론을 해서 결국 토론 결과 살인죄가 성립됐고 종신형에 처했다고 해. 2020년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당연히 기각됐고. 혹시 안전이별이라는 말 들어봤어? 하도 연인 간에 그런 많은 사건이 발생하니까 안전하게 헤어져라 라는 말이거든? 그런데 나는 이 말이 참 속상한 것 같아. 어찌됐든 한때는 누구보다 서로 사랑하고 아꼈을 관계이잖아. 그런 두 사람의 끝이 참 씁쓸한 것 같아.
특히나 그 누구보다 한평생 열심히 살았던 피해자 천만이가 너무 안타깝더라고.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메이입니다. 최근 미국 언론을 시끄럽게 달군 한 한국인 여성이 있어요. 심지어 나이도 어린 겨우 20대 대학생이었죠. 오늘은 그녀와 관련된 사건을 알아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봅니다. 이 사진 속 남성은 22살의 필리핀계 미국인 알렉산더 우틀라야. 미국 보스턴 컬리지라는 명문대학교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아직 졸업도 하기 전에 이미 브링엄이라는 병원에서 임상연구원을 일할 정도로 엄청나게 우수한 학생이었어. 참고로 브링엄이라는 병원 내가 처음 들어가지고 한번 검색해봤거든. 그랬더니 2021년 세계병원 순위 3위를 했더라고. 엄청 유명한 병원인 거지. 알렉산더는 말 그대로 모범생이었어.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 내 동아리 활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친구도 많고 그냥 완전 엄친아야. 교수님들 칭찬이 마르질 않았대. 게다가 2년 동안 행복한 연애 중이었지.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한국인이더라고. 2019년 5월 20일이었는데 이날은 보스턴 컬리지의 졸업식 날이었어. 알렉산더도 그날 졸업식 예정이어서 그 가족들이 다 보스턴에 왔다고 해. 이미 병원에도 취직했고 성적도 되게 좋고 인기도 많은 그런 완벽한 아들의 졸업식이니까 가족들 모두 설레하고 있었지. 근데 졸업식이 시작하기 1시간 반 전인 8시 30분. 기대가 부푼 가족들한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 알렉산더가 학교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됐다는 거야. 아니, 갑자기 왜? 보니까 옥상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것 같대. 가족들은 당연하고 친구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아니,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앞날이 창창했잖아. 무엇보다 평소에 우울증을 앓았다거나 이상한 징조를 보인 적도 없었었고. 근데 졸업식 당일날 생을 마감했다? 심지어 유서도 없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날버락이냐고. 그런데 이 와중에 그 죽음을 현장에서 바로 목격한 사람이 있었어. 바로 알렉산더의 여자친구, 유인영이었지. 아까 말한 그 2년 사귄 한국인 여자친구 있다고 했잖아. 그날 알렉산더가 사망하기 직전 여자친구한테 문자 한 통을 보냈어. 그 내용에는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었고 그걸 본 유 씨가 남자친구를 말리기 위해 한 걸음에 급히 달려온 상황이야. 하지만 간발의 차로 타이밍을 놓쳐버렸고 알렉산더는 옥상에서 몸을 던져 사망하게 된 거야. 이 모든 걸 본 여자친구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어. 당연하지. 그냥 왠지 모를 좀 죄책감도 들었을 것 같아. 한편으로 경찰은 알렉산더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기 시작해. 그 과정에서 그 알렉산더의 휴대전화를 감식했고 여기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지. 우선 2년 반 전인 2017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 알렉산더는 학교에서 필리핀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었어.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 유인영을 만나게 된 거지. 유 씨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되게 조용한 학생이었대. 눈에도 잘 띄지도 않았었고 주변인들은 그녀를 모범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어. 반면 알렉산더는 모임 내에서 굉장히 사교적이고 또 리더십이 있는 편이었거든.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반대지. 오히려 그렇게 다른 모습에 끌렸던 걸까? 유 씨랑 알렉산더는 몇 번 데이트를 하더니 곧 마음이 커졌고 진지한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돼. 하지만 이들의 풋풋한 연애에 금세 위기가 닥쳐왔어. 사실 알렉산더한테 전 여자친구가 있었었거든. 둘은 헤어졌지만 여전히 좋은 친구 사이였대. 요즘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 헤어지긴 했어도 종종 커피도 같이 마시고 밥도 먹고 SNS 팔로워 상태도 그대로였어. 조금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둘이 부적절한 관계는 진짜 아니었다고 해. 그냥 완전 친구 사이.
근데 또 이게 여자친구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알렉산더 생각에 여자친구가 좀 질투심이 많은 편인 것 같았었대. 그래서 굳이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유 씨한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 비밀은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 어쩌다 보니 유 씨가 알렉산더랑 전 여자친구가 연락하는 걸 알고 완전 열받은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남자친구에 대한 통제가 시작돼. 잠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해도 혹시 전 여자친구 만나는 건 아닌지 막 추궁을 했지. 게다가 하필 여자친구랑 알렉산더랑 수업 하나가 겹치는 게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수업을 들을 때면 유 씨가 완전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거야. 점점 힘들어하던 알렉산더는 결국 여자친구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어. 그게 뭐였냐면 서로 휴대폰에 위치 추적 어플을 까는 거야. 이걸 통해서 서로의 신뢰가 좀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아니 유 씨가 시도 때도 없이 알렉산더 위치를 확인하고 지금 뭐 하는지 막 연락하고 알렉산더가 바로 연락이 안 되면 답장이 올 때까지 그냥 말 그대로 문자 폭탄을 보내기 시작해. 해도 해도 집착이 너무 심했었지. 이 커플이랑 같은 동아리던 친구들 말에 따르면 둘 사이는 이미 1년 전부터 약간 이상한 기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유 씨는 알렉산더가 어디서 뭘 하는지, 지금 누구랑 있는지, 또 앞으로 뭘 할 건지 하나하나 간섭했고 남자친구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좀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 아니 학교 친구들 앞에서도 이랬었는데 둘이 남겨졌을 땐 더 심각했을 것 같아. 이런 유 씨의 행동은 어느새 알렉산더의 일상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지. 그리고 알렉산더의 졸업식이 가까워질 때쯤 유 씨의 통제는 진짜 극에 달았다고 해. 특히나 알렉산더가 그 졸업식에서 전 여자친구를 마주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너무 싫은 거지. 알렉산더가 사망하기 전 2달간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 문자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무려 75,000통이야. 75,000통. 그중 47,000통은 유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거더라고. 아니 이게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1,200개나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소리인데 그 중에 심지어 그 유 씨 혼자서 800통의 문자를 보낸 거지. 아니 이게 1, 2주가 아니라 하루 동안 보낸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따져보면 유 씨는 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폰만 붙들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틈만 나면 전화하고 영상통화 걸고 말 그대로 쉴 틈 없이 연락을 한 거야.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둘이서 나눈 그 대화들을 한번 봤는데 이게 연인의 연락이라고 보기 좀 이상한 거지. 유 씨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네가 죽으면 네 가족도 세상도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식의 문자를 보내더라. 근데 이게 남자친구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 그 선 넘은 폭언은 계속돼. 그럴 바엔 죽어. 스스로 목숨 끊으라고. 유 씨가 진짜 이런 문자를 했어. 아니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지.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추후에 전문가들이 보니까 당시 유 씨는 남자친구를 완벽하게 통제해왔어. 마치 알렉산더를 세뇌하듯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보냈고 처음엔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알렉산더를 위협했었대. 네가 떠나면 나 죽을 거야. 너 때문에 죽고 싶어.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이런 말은 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지. 특히 이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자기랑 제일 가까운 연인이라는 게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 그럴 때마다 알렉산더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고 이 대화는 수백 번이나 반복됐어. 그러던 2019년 4월 15일에 이번엔 유 씨가 남자친구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게 돼. 너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넌 말 그대로 죽어야 돼. 나 좀 내버려두고 어디 가서 좀 죽어. 그 후로도 무능하다. 진짜 너 때문에 모두가 불행해. 이런 식의 폭언을 퍼부었어.
이런 대화가 지속되니까 알렉산더 또한 좀 스트레스로 미쳐가는 듯 했어. 한 번은 친구한테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었었고, 또 그쯤에 일기장에 써놓은 걸 보면 유인영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죽으라고 속삭인다 라고 되어 있었어. 이게 진짜 환청을 겪은 건지 아니면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인진 모르겠지만 알렉산더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느껴지지.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곧바로 학교 상담사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겨우 한 번 상담하더니 상담사는 알렉산더가 심각한 상태는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알렉산더는 다시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2019년 5월 19일 졸업식 하루 전날이었는데 알렉산더는 유씨가 머물던 기숙사로 갔고, 거기서 두 사람은 함께 하룻밤을 보냈어. 그리고 다음날 아침 유씨가 눈을 떴을 때 알렉산더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 대신에 문자가 남겨져 있었지. 내 마지막 밤을 너와 함께 보내서 행복했어. 유씨는 이상함을 느끼고 즉각 위치 추적 어플을 켰는데 알렉산더의 GPS가 꺼져 있는 거야. 너무 불길하잖아. 그래서 알렉산더한테 문자로 당장 GPS 키라고 보냈는데 이때 알렉산더는 소름 돋는 대답을 보내왔어. 난 높은 곳에 있어. 근데 오래 있진 않을 거야. 유씨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뭔가 불길하면서도 그냥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 왜냐면 문자 내용을 보면 알렉산더, 너 지금 뭐하냐? 네가 날 사랑한다면 제발 그만해. 그런데 잠시 후 알렉산더의 GPS가 켜지면서 위치가 파악됐어. 한 건물이더라고. 그래도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던 유씨는 당장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지. 그리고 알렉산더의 형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고, GPS가 가리킨 곳은 학교에서 그닥 멀지 않은 르네상스 주차장 건물이었어. 유씨가 도착해서 급히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늦었어. 알렉산더는 이미 몸을 던지고 말았던 거야. 그는 마지막으로 유씨한테 이런 문자를 남기게 돼. 사랑해. 이건 네 잘못이 아니라 다 내 잘못이야. 알렉산더 사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 검찰도 이걸 단순히 개인 선택으로만 보지 않았어. 그래서 그의 죽음을 몰고 간 그 유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게 돼. 사실 이게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해. 근데 경찰은 알렉산더가 유씨와의 관계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우울감이나 정신질환을 겪은 적이 없다는 점, 또 유씨가 2달에 거쳐서 알렉산더한테 47,000여 통의 문자를 보내면서 죽으라고 협박한 점을 주목했어. 유씨와의 관계가 피해자의 정신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거지. 이후 유씨는 재판을 받게 돼. 그녀의 변호인 입장은 죽어라, 왜 안 죽냐 이런 유씨의 문자는 그저 젊은 커플 사이에서 발생한 미숙한 표현일 뿐이고, 알렉산더는 충분히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성인인데 오히려 유씨의 연락을 끊지 않은 그의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갔어. 글쎄, 아무리 감정 표현에 미숙한 20대라지만 죽으라고 하는 게 그게 감정 표현이야? 그리고 괜히 왜 피해자 탓으로 돌리냐고. 아주 변호사가 그 재판 이기려고 용을 쓰는 거지. 그럼 재판 결과는 어땠을까? 유씨에게는 과실치사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 비록 둘 사이에 그런 논리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재판은 유씨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한 거야. 하지만 이걸로 유씨가 받은 처벌은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그리고 30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10년의 보호관찰 처분이었지. 여전히 유씨는 남자친구 죽음에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 이 사건이 가장 충격적인 이유는 여자친구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그리고 집착과 통제에 의해서 멀쩡히 명문대 나오고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그 한 청년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야. 누군가는 그 피해 남성이 혹시 의지가 너무 나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평가할 수도 있어. 근데 알렉산더에게 여자친구는 한때 가장 믿고 또 가족만큼 사랑했던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를 하찮게 짓밟아버리고
죽는 게 답이라고 계속해서 말한 상황이야. 만약 우리가 이걸 당한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해. 가스라이팅 범죄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벌어지기 쉬운 것 같아. 꼭 눈에 보이게 상처를 입고 공격을 당해야만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상대방의 심리를 파괴하고 지배하고 또 상처를 준다면 그거 역시 범죄라고 생각해. 혹시 누군가 때문에 두렵다면 또 고립되어 있다면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영상 내내 반말이 익숙하다 보니까 마지막도 인사하고 갈게. 지금까지 토요 미스터리 디바 메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